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 기출문제 특강 기출문제 분석반을 시작할게요. 일단 다들 조금씩은 아시겠지만 수질과 대기와 폐기물, 소음, 천정, 토양 그 외에 이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지난번까지 작년까지는 수질 문제를 좀 약간 섞어가지고 기출 문제를 했는데 이번 파트부터는 단위환산이면 단위환산, BOD에 관련된 문제면 BOD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하실 때 본인이 좀 어려워하고 좀 복잡하게 생각하던 부분 내지는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문제를 좀 구성을 해놨는데 일단은 문제수가 매년 지나갈 때마다 기출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발생한 것 때문에 문제수가 조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한 1회 한 회당 70문제 정도는 풀어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반복적이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은 문제풀이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론 수업을 어느 정도 한번 정리를 하시고 나서 문제풀이반을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 자체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반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를 제가 해주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일단은 문제풀이 반을 듣기 전에 문제를 풀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오늘은 70문제를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설명하다 보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70문제를 다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70문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비를 70문항씩 해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문제를 다 못 푸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따가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풀 수 있을 때 최대한 풀어놓으시면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기출문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대비 시험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보통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방직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 연구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부 시험 문제도 기출문제로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옆에 일부러 연도랑 어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는지는 수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종류에 상관없이 난이도에 상관없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 한번 쭉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헷갈리는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난이도 별로 좀 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항상 지방직은 쉽게 나오고 환경직은 환경부 시험은 어렵게 나오고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페이지 2페이지네요. 2페이지에 수질 기초 단위 환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기초 단위 환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위 문제나 아니면 당량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나와 라고 할 정도로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도 있는데요. 또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칼슘 이온이 60mg/L일 때 몇 ml/L인가 라고 해서 칼슘의 원자량이 40이라고 주어졌고 처음에는 풀 때 제가 번호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중구난방이 될지도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할게요. 우리가 이제 당량이라는 개념, mEq라는 당량 개념을 한번 보시면 정리를 하실 때 1몰은 어떤 물질의 분자량에 g을 붙인 값으로 계산하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그람 분자량으로 계산을 해라. 그 다음에 1당량이라는 것은 그람 분자량 나누기 그 물질의 산화수, 원자가라고 하는 가수로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맞죠? 그리고 1몰뿐만 아니라 앞에 밀이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1m몰은 미리그램 분자량,
1mEq는 미리그램 분자량 나누기 가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이온의 농도가 60mg/L일 때 몇 mEq/L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시간은 없고 환경공학에 이제 많이 할애를 시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그냥 공식 안 쓰고 공식이나 아니면 수식을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쉬운 문제도 실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끔 구하려는 걸 X로 놓고 구하려는 단위를 먼저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하려는 단위가 mEq/L니까 mEq/L로 써놓고 제시된 조건이 60mg/L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단위는 고칠 필요 없으니까 위에 있는 단위 mg만 mEq로 환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위에 보신 것과 같이 mEq는 쓰지 않았지만 앞에 ml라는 접두어만 붙여서 계산을 하면 1mEq가 지금 분자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에다 1mEq에 상응하는 밑에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칼슘 원자량 지금 40이라고 나왔으니까 칼슘 이온은 문제상에 몇 가라고 나와 있죠? 몇 가예요? 2가. 그래서 40 나누기 2 mEq면 여기에는 mg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고 나면 어차피 40 나누기 2가 20이기 때문에 바로 3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단위환산 문제들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 다 실수로 인해서 못 푸는 문제니까 실수를 하지 않게끔 좀 조심을 하셔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두 번째로 문제 볼게요. KOH 0.56mg을 그러니까 수산화칼륨이죠. 수산화칼륨 0.56g을 물에 녹여서 1리터의 용액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읽은 내용으로 보면 수산화칼륨의 그 농도가 0.56g/L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농도를 가지고 용액의 pH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푸실 때 pH가 뭐였지? pH는 수소이온 지수고 수소이온 지수는 수소이온의 농도, 제가 이렇게 대괄호를 쓰면 얘는 몰/리터로 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수소이온의 농도의 역수의 상용대수 값을 우리가 pH라고 한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상에 봤더니 빨리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KOH라고 해서 수산화칼륨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를 알 수는 없어요.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수소이온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공식에 바로 대입은 못하겠구나. 그럼 pH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14에서 POH를 빼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쵸? 저는 지금 문제풀이 반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히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바로 공식이 따라서 pH는 14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의 역수값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쵸? 그랬을 때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알려고 봤더니 KOH라는 값이 나왔는데 KOH가 수산화칼륨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하면 이온화되고 전리가 되고 해리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KOH라는 수산화칼륨이 물속에서 이온화되고 전리가 되고 해리가 되면 칼륨이온 하나랑 수산화이온 하나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앞에 있는 몰수가 다 1이기 때문에 얘가 1 몰농도 있을 때 이온화되면 칼륨 이온이 1 몰농도가 발생이 되고 OH- 이온도 1 몰농도가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쵸? 1대 1대 1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눈으로 봐서 이게 빠르게 파악이 되면 KOH의 몰농도가 곧 OH-의 몰농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KOH가 몰농도로 나온 게 아니라 g/L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몰/리터로 환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KOH를 몰/리터로 먼저 환산을 하면 1리터당 0.56g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상에 분자량이 제시가 됐죠. 56g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56g에 해당하는 것이 1몰. 아까 1몰은 그람 분자량이라고 1번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 값에다 대입을 하면 얘가 56이고 그러니까 0.01이잖아요. 그쵸? 즉 10의 마이너스 2승 몰/리터가 되는 거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들어가면 칼륨 이온도 이온화가 돼서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 OH- 이온도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따라서 pH 식에다 대입하면 14 마이너스 로그 OH-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2죠. 2. 그쵸? 따라서 14에서 2를 빼면 값은 pH 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수학적인 거지만 로그 10의 그러니까 10분의 1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 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의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그리고 요 계산하면 10의 2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요 로그 값 빼고 요것만 계산하면 10의 2승이 되는 거고, 로그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 값은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다시 계산하면 2 로그 10, 로그 10은 1이니까 값이 2가 되는 거죠.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지금 문제를 안 풀어 오셨으면 오늘 문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습장 같은 데다 답만 체크를 해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교재에다 체크해 놓으면 답만 보이기 때문에 답에 맞춰서 계산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나 문제를 안 풀어보셨으면 연습장 같은 데 답만 써놓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풀고 다시 한번 맞춰보시는 걸로 하실게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단위환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도 나오지만 제가 모든 기출문제를 다 수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한 달 동안 4회 수업 동안 모든 기출문제를 다 수록을 해서 다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좀 자주 출제됐던 문제나 이런 유형들이 뭐 잘 나온다라는 것들만 추려서 나왔고요. 만약에 여기 기출문제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은 단원별 풀이 내지는 아니면 나중에 기출문제가 아니라 뭐였지? 모의고사 그런 문제풀이반에서 다시 한번 수록해서 그때 풀어드릴 테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물의 특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물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물활동이 가능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g인데 여기서 물이니까 물 1g을 몇 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중에 0도에서 1도 올리는 거랑 13도에서 14도로 1도 올리는 거랑 17도에서 18도 올리는 거랑 열량이 틀려요. 그래서 정확한 물의 비열의 정의는 물 1g을 14.5도에서 15.5도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열량이 크다라는 것은 물은 쉽게 뜨거워지지 않고 쉽게 식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생명체의 체온을 36.5도 정도의 어떤 평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평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비열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물활동이 가능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 아니면 생물체의 어떤 체온 같은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얼음이 물로 될 때 또는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밀도가 변하는 것은 단일 분자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되게 어렸을 때 배웠던 과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성상을 고체, 액체, 기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자의 개수는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분자의 양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자 배열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액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배열이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분자더라도 기체 부피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가장 큰 게 기체이고 액체이고 고체인 그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물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것이지 이 분자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고체였다가 액체로 변하고 액체였다가 기체로 변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체로 변하면 그 물의 분자의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봐야지 분자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틀린 거예요. 분자 배열이 어떤 배열 구조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얼음이 물로 될 때 또는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밀도가 변하는 것은 물의 단일 분자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분자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분자 크기는 증가하지 않고 양도 증가하지 않는데 어떤 상태에 따라 분자 배열이라든지 그 배열 구조가 달라지는 것뿐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 보시면은 수증기가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라고 했거든요. 3번은 이 지문만으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난화를 유발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유발도가 가장 크잖아요. 왜냐하면 양이 많으니까. 그쵸? 동일한 양을 가지고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양이 전체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건
지구로 들어오는 열의 형태는 자외선의 형태로 들어오는데 지구에서 복사하는 열의 형태는 적외선의 형태로 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구에서 나갈 때 적외선이 복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적외선을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증기 같은 것들이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복사되지 못하니까 지구의 온난화가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인데 시험 문제는 자외선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으로도 지문만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수증기가 적외선을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라는 거 맞는 설명이고 정확하게 이제 대기 파트로 들어가면 수증기뿐만 아니라 적외선을 흡수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탄소도 포함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은 양극성 물질이죠. 그래서 물은 양극성인 쌍극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양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물질들을 다른 용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잘 녹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같은데 소금 녹이려고 그러면 소금 잘 안 녹는데 물에는 소금도 잘 녹고 설탕도 잘 녹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녹일 수 있는 어떤 극성 용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양극성 물질이면서 다른 표현으로는 쌍극성 물질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극성 물질들을 잘 용해시키는 극성 용매이다 라는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되면 보통 여기 나온 문제나 아니면 지문에 나온 내용들 다 외우시려고 그러거든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암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차후에 이해를 하고 나서 차후에 문제니까 먼저 말을 잘 읽으면서 얘가 어떤 용어로 변동을 시켜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양극성 물질이다. 여기까지만 외워두시면 나머지 나중에 쌍극성이라고 나오더라도 아니면 극성 용매라고 나오더라도 그럼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극성 물질을 잘 녹이는 쌍극성 물질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물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사나 산업기사 문제에서는 간혹가다 출제가 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에 대한 기출문제는 많지 않아서 이 정도 한 문제 정도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4번 보시면 이 유형이 가장 최근 유형이죠. 총고형물에 관련된 문제. 좀 따끈따끈한 2017년도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 총고형물 TS가 70%이고 총고정성 고형물이 49%, 총용존성 고형물이 18%고 휘발성 부유고형물이 13%일 때 고정성 부유고형물의 비율은 문제만 빨리 읽고 지나가면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쵸?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저한테 이제 이론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혼자서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고형물의 분류 기준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제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고형물의 분류 기준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형물의 분류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 풀이니까 문제만 빨리 풀고 넘어가도 되지만 고형물의 분류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나올 때 다른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호로 알려드렸는데 TS다 우리가 물속에 있는 총고형물이다 라고 하면 TS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토탈 솔리드 총고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총고형물을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여과제 거른다 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과지 위에 걸러지는 게 있을 것이고 여과지를 통과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과지 위에 걸러지는 거는 물에 녹지 않은 고형물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물에 녹지 않은 고형물을 Suspended Solid라고 해서 부유물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부유고형물. 맞죠? 그래서 물에 녹지 않은 요 위에 여과지 위에 걸러진 거를 부유고형물이라고 해서 Suspended Solid라고 하고 앞에 총 물속에 있는 부유고형물이기 때문에 토탈을 붙여서 보통 TS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만약에 여과지에 걸리지 않은 총부유성 고형물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물에 녹아있는 물질도 있겠죠. 물에 녹아있는 물질은 용존성 고형물이다라고 해서 Dissolved Solid를 써서 DS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물속에 녹은 우리가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해서 DO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존되어 있는 고형물을 DS라고 하고 물속에 총 용존되어 있는 고형물이니까 TD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용존성 고형물이라고 하고 총 부유고형물을 우리가 연소를 시키죠. 연소를 시켰을 때 쉽게 말하면 총 부유성 고형물만 이렇게 걸른 다음에 태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우면 태워지는 게 있고 태워지지 않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태워진다라고 하면 폐기물에서는 가연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태워지지 않은 건 불연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캠핑 같은 거 가면 쇠코챙이에 이렇게 음식 넣어놓고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라 굽잖아요. 그쵸? 구울 때 이 쇠코챙이는 타지 않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타는 물질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총 부유 고형물을 연소를 시켰을 때 태워지는 건 우리가 앞에 휘발성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볼레타일이라는 말을 V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볼레타일 뭘 태웠는데 휘발이 됐느냐? 부유 고형물을 태웠는데 휘발이 됐다라고 해서 VSS라고 쓰고 이름은 휘발성 부유 고형물 이런 식의 용어를 쓰죠. 얘가 휘발성 부유 고형물. 그러면 연소를 시켰는데 태워지지 않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안 타는 물질이니까 안 타고 얘는 그대로다. 고정되어 있다. 양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으로 앞에 fixed라는 고정되어 있다. 라는 뜻을 써요. 그래서 fixed 뜻 누가 고정되어 있느냐. 부유 고형물을 태웠는데 타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해서 얘를 FSS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태웠는데도 남았다라고 해서 F라는 픽스드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명칭으로 쓸 때는 강열, 열을 가했는데도 잔류, 남았다라는 식으로 강열, 잔류, 부유, 고형물 이라고 써요. 이해 가시나요? 그 마찬가지로 TDS도 총용존성 고형물도 연소를 한다라고 하면 휘발성 용존 고형물이라고 해서 VDS가 있고 그 다음에 강열잔류 용존 고형물이라고 해서 FDS가 있어요. 이름 써주실 수 있죠? 얘는 휘발성 볼레타일 디졸브드 솔리드라고 해서 휘발성 용존 고형물. 얘는 열을 가했는데 남은 픽스드 디졸브드 솔리드라고 해서 강열, 잔류, 고형물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나머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저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시면 저걸 가지고 공식들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볼까요? 총 고형물이라는 것은 뭐 플러스 뭐냐면 총 부유 고형물 플러스 TDS, 총 용존성 고형물. 이제부터는 기호로 쓸게요. 기호로. 그래서 TS는 TSS 플러스 TDS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맞죠? 그 중에서 총 부유 고형물이라고 하는 TSS는 타면 태워지는 VSS와 타도 태워지지 않는, 연소를 시켜도 태워지지 않은 강열잔류 부유 고형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TDS라고 하는 총 용존성 고형물은 태워지는 용존성 고형물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용존성 고형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VSS와 VDS를 이렇게 합치면 얘가 뭐가 되냐면 휘발성, 서스펜디드와 디졸브드만의 성상이 틀릴 뿐이지 서스펜디드는 부유되어 있다, 디졸브드는 용존되어 있다라는 성상만 틀릴 뿐이지 앞에 있는 휘발성 고형물이다라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휘발성 고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꼬치에다가 캠핑 갈 때 음식물을 끼우고 연소를 시키면 태워지는 것이 VS라 그랬잖아요. 태워지는 거. 그쵸? 그래서 이 태워지는 것들은 보통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는 유기물의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S라고 한다 그러면 원래 명칭은 볼레타일 솔리드로 휘발성 고형물이라고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얘를 뭘로 보냐면 유기물의 형태로 보는 거고요. FSS, FDS 얘 더하면 뭐예요? 얘가 FS죠. 서스펜디드와 디졸브드의 성상만 다를 뿐이지 고정되어 있는 고형물이다 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해서 FS고 얘의 형태를 흔히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죠. 연소를 해도 태워지지 않는, 즉 산화분해 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무기물의 형태로 VS와 FS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더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총고형물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정리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4문제 푸는데 30분 걸린 거죠? 25분? 심각한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70문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용어만 제대로 알아두시고요. 아, 언제 머릿속으로 저거를 다 정리를 해요? 라고 하는데
평소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문제를 보면 딱딱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문제를 같이 볼게요. 이제 읽으시면은 기호로 쓰면 TS가 70이고 총 고정성 고형물 FS가 49래요. 그럼 우리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 머릿속으로 총 고형물이 70인데 FS가 49니까 안 봐도 VS는 얼마예요? 70에서 49 빼면 21이잖아요. 그쵸? 읽으면서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 이 값을 가지고 VS가 21이구나. 그 다음에 총 용존성 고형물이 TDS가 18이래요.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TS는 TSS 플러스 TDS라고 아까 했는데 TDS 같은 경우에 지금 18이라고 하고 총 고형물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70이라고 했으니까 총 부유성 고형물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70에서 18 빼면 얼마죠? 52. 그쵸? 그래서 총 부유 고형물이 52구나 라고 하는 게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휘발성 부유 고형물이 13이래요. 휘발성 부유 고형물. 그러면 휘발성 부유 고형물이라는 건 VSS잖아요. VSS. 머릿속으로 VSS라고 써놓으시고 그럼 VSS가 제시가 됐고 지금 문제상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SS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VSS 플러스 FSS를 구하셔야 되는데 FSS를 구하려는 게 지금 문제이고 얘 두 개를 더하면 뭐죠? 총 부유 고형물이잖아요. 그쵸? 그럼 총 부유 고형물은 위에서 계산을 했고 52라는 수치를 그 다음에 휘발성 부유 고형물은 13%라고 문제상에 제시가 됐고 그럼 당연히 얘가 값이 나오겠죠. 52에서 13을 빼시면 정답 39 나오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중간에 막 꼬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는 거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사용된 숫자 중에서 70이라는 수치와 18이라는 수치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13이라는 수치 이 값이 3개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총 고정성 고형물이라고 49%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고정성 고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필요가 있었던 건가? 있어야 되는 건가? 49가? 70에서 49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TDS라고 하는 TFS라고 하는 총 고정성 고형물은 이 문제를 푸는데 별로 필요 없는 인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인자들이 다 나왔을 때 그 인자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공식을 계속 이 공식은 여기는 이 조건은 어디 들어가는 거지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풀죠. 지금 이 문제에서 고르라는 거는 고정성 부유 고형물이구나. 그럼 고정성 부유 고형물은 FSS니까 FSS와 상관관계가 있는 공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얘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VSS랑 더하면 TSS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하나씩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역으로 조금 푸시면 중간에 이제 시간이나 아니면 오류 같은 것들을 좀 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류를 피하려면은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푸시려면 평소에 공부하실 때 차근차근 푸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직접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빨리 풀기 위해서 역으로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가지고 문제가 막 헷갈린다라고 하면 문제 잘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손에 익으시면은 거꾸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속도를 조금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BOD와 COD와 DO 문제만 모아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질하면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가장 흔히 듣는 용어들이 BOD, COD, DO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명성에 맞게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도 나왔던 2017년도 기출문제들을 보면 BOD에 관련된 문제, BOD에 설명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BOD의 의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 파트별로 문제수를 보면 얼마만큼 중요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OD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개 수록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BOD의 문제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 BOD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BOD를 해석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 본인이 공부를 하실 때 난 BOD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BOD를 계산하는 문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계산 문제 좀 집중하셔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볼게요. 일반적인 가정하수의 BOD 측정 방법과 지표로서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OD는 물속의 대략적인 유기물량을 표시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B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량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의 유기물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 항목이다. 근데 유기물량을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죠. BOD, COD 이런 것들이 다 유기물의 항목들, 유기물의 어떤 양을 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지문 보시면 시료를 현기성 조건에서 배양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소모된 산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땡이죠. 얼핏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현기성 조건이 아니에요. 호기성 조건이죠. 이 문제도 따끈따끈한 2017년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라고 했는데 나왔죠. 그래서 현기성이라는 거를 얼핏 읽고 빨리 지나가면은 이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리시는 거죠. 2번이 맞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 죽어도 3, 4번 안에서 답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시 읽기 안 되니까 한번 읽으실 때 좀 정리를 하시고요. BOD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라고 해서 저도 영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TSS 할 때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자주 쓰는 용어들이니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BOD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호기성 미생물이 무슨 미생물이라고 하냐면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이 수중에 유기물이 있으면 이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뭐 해주냐면 산화 분해를 해줘요. 그래서 산화 분해라는 얘기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랑 화학 반응을 해야 되니까 산소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유기물을 점점 산화 분해하면서 호기성 박테리아는 물속에 있는 산소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때 산소를 얼만큼 소비하느냐 이 양을 가지고 우리가 BO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기성 미생물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라 호기성 미생물이 산소를 소비를 하는 거고 그 산소 소비량을 가지고 유기물의 양을 역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호기성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죠. 호기성 상태에서. 그래서 BOD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현기적 조건이 아니라 호기성 조건에서 배양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산소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답이 나오니까 2번 정답 체크해 놓으시고 3번, 4번 한번 볼게요. 시료 중에 유기물 분해가 거의 종료가 되면 질소 산화분해 산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기물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유기물이다 라고 하면 크게 미생물들이 물론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호기성 박테리아가 산화분해한다 그리고 뭐 산화분해한다 분해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유기물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봐요. BOD 할 때 설명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기물 안에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이 있는데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시키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생물 보고 유기물을 준 거예요. 던져준 거예요. 지금부터 먹어. 그러면 뭐부터 먹냐면 탄소화합물을 먹기 시작해요. 이게 BOD 실험할 때 BOD 설명 드릴 때 처음에 BOD를 측정할 때 탄소화합물을 산화 분해하면서 산소를 막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막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산소를 소비량이 이런 식으로 돼요. 얘가 1단계 BOD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거든요. 기억나세요? CBOD, 탄소성 BOD.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을 산화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하나만 먹고 살기 귀찮잖아요. 뭐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을 분해를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하고 나는 이제 탄소화합물 말고 다른 것도 분해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대략적으로 7일에서 8일 정도 후에 이때부터는 탄소화합물뿐만 아니라 질소화합물의 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질소화합물의 산화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요? 나이트로소모나스와 나이트로박터 같은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에서 8일 정도 후에는 질소산화물을 산화분해하면서 산소를 쓰는 거예요. 질소산화물의 산소를. 이때 BOD를 2단계 BOD 내지는 NBOD 줄여가지고 NBOD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NBOD, NOD라고 표현을 하는 거. 이론 시간 다 배우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탄소성 BOD와 질소성 BOD를 다 합하면 이게 총 BOD라고 해가지고 최종 BOD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7일에서 8일 정도 후에부터 질소산화물의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 앞에 어느 정도 탄소화합물의 분해가 일어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유기물의 분해가 거의 종료되면 질소산화물의 산화가 일어난다.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보통 측정하는 BOD는 BOD 며칠 BOD를 측정을 하죠?
5일 BOD라고 해서 BOD5로 측정을 하거든요. 잘 보시면 7일에서 8일 후부터 대략적인 질소산화물의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5일 BOD라고 하는 BOD5 같은 경우에는 탄소성 BOD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탄소성 BOD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5일 BOD를 측정을 하는데 질산화가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5일 BOD에서 질산화가 일어나 버리면 BOD 값이 플러스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BOD 값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탄소화물을 호기성 박테리아가 5일 동안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면서 탄소화물을 산화분해하면서 얼만큼의 산소를 썼지? 라고 하는 걸 알고 싶은 건데 거기다 보태서 질소화물을 산화분해하는데 산소 소비량까지 더해지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BOD 값보다 더 값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정확한 BOD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서 ATU라든지 뭐 TCMP 같은 그런 질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약품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BOD5를 측정을 할 때에는 여기다 질산화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질산화 억제 시약 같은 것들을 넣어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그 약제 같은 경우에는 실험, 공정시험 기준상 ATU라든지 아니면 TCMP 같은 이런 질산화 억제 시약 같은 것들을 넣어서 질산화 억제시켜야지만 정확한 BOD 값이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별말 안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BOD 그럼 거의 대부분 탄소성 BOD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지문. 시료 중에 유기물 분해가 거의 종료되면 질소산화물의 산화가 일어나서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누가요? 나이트로소모나스나 나이트로박터가 산소를 소모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질소 성분을 다량 함유한 시료는 질산화 억제제를 별도로 넣어야 된다. 맞는 설명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지문들은 다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지문 중에 흘려보내야 되는 지문이 있는 반면에 지문을 잘 보셔야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 같은 지문들은 다음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좀 별도로 체크를 해놓으시고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하수의 경우에는 20도씨에서 일반적으로 5일 정도가 경과되면 대략적으로 한 60-70% 정도가 분해가 되고요. 20일 정도가 분해가 되면 95%에서 99% 정도의 유기물이 분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시면 20일 정도가 되면 거의 100%는 완전 딱 100%는 아니더라도 99% 정도까지는 유기물 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99%라는 얘기는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가정하수 안에 있는 유기물을 호기성 박테리아가 산화 분해하는데 며칠 정도 걸린다? 20일 정도가 걸린다. BOD-U 말하는 거예요. BOD-U. BOD-U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20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OD 같은 경우에는 호기성 조건에서 실시를 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6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느 폐수의 COD가 최종 BOD의 2배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라고 했는데 BO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물속에 유기물이라고 하는 성상을 유기물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대표적으로 BOD와 COD라고 있는데 COD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COD라고 하면 유기물 중에서도 만약에 유기물이 이만큼 있는데 미생물아 너 지금 먹어 분해해 라고 했어요. 그럼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유기물이 있고 미생물이 분해를 할 수 없는 유기물이 있어요. 흔히 그래서 우리가 COD라고 했을 때 얘를 전체적인 어떤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과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물의 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반을 나눠서 얘는 요 반쪽은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거, 이 반쪽은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즉 기호를 쓸 때는 바이오디그레더블 COD. 그래서 얘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이고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말하고 그리고 이쪽은 Non-Biodegradable COD.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 내용에서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어느 폐수가 최종 BOD라고 했는데 볼게요. 너네 지금부터 이렇게 유기물 내가 요 한 덩어리 줄 테니까 박테리아, 호기성 박테리아야 지금부터 분해를 해 라고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한 덩어리 한 번에 확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분해를 하잖아요. 그쵸? 대략적으로 만약에 5일 정도 시간을 줬다 그러면 5일 정도에 이만큼 유기물을 분해했어. 그럼 이만큼의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한 산소량 BOD5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가정하수 같은 경우에는 95%, 99% 하는데 며칠 걸린다 그랬죠? 20일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랬으니까 대부분의 호기성 박테리아가 대부분의 요 유기물을 다 산화분해하는데 소비하는 산소량이 20일 정도 소요되는 BOD 20에 해당하는 거고 그 값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 BOD, 최종 BOD라고 해서 BOD U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즉 BD-COD, COD는 공식을 나타내면 COD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BD-COD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MBD-COD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BD-COD는 뭐라고 표현하냐? BOD-U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BOD-U. 그래서 BOD-U와 MBD-COD의 합으로 전체 COD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지금 문제상에서 COD가 최종 BOD의 2배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COD가 최종 BOD의 2배라고 하면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MBD-COD는 1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면 최종 BOD의 2배가 COD이다 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50, 50 이렇게 해서 100으로 맞추셔도 상관없지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설명이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부분과 분해 불가능한 부분이 어때요? 같죠? 1대1이니까.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유기물의 분해를 유기물의 그 어떤 그 구분을 BD-COD와 MBD-COD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느냐 또한 그 BD-COD가 의미하는 게 최종 BOD라는 BOD-U로 표현한다라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출제자의 좀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이런 류의 문제들이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7번 문제 보시면 메틸 알코올의 이론적인 THOD와 TOC의 비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됐나요? THOD가 뭐예요? 이론적 산소 요구량 이거거든요. THOD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 TOC는 총 유기탄소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틸 알코올이라고 했으니까 CH3OH를 기준으로 해서 메틸 알코올을 THOD를 계산을 하래요. THOD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얘를 산화 분해할 때 만약에 산소를 쓴다라고 하면 산소에 상당하는 양은 산소를 도대체 얼마큼 쓰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때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론적 산소 요구량 문제를 푸실 때 THOD 그래서 옥시전 디맨드는 산소 요구량인데 산소를 요구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산화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산화 반응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THOD 구하라고 나왔네? 산소 요구량이니까 바로 산화분해 해야 되겠구나. 이게 빨리 캐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메틸 알코올을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분해를 먼저 반응식을 쓰시고 그래서 만들면 CO2와 H는 H2O로 화학 반응이 돼서 최종 생성물은 CO2와 H2O가 되고 그 다음 산소수만 맞추면 되죠. 반응계 맞추는 방법. C는 CO2, H는 H2O. 산소는 생성되는 산소가 총 4개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4개니까 앞에 있는 것도 4개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4개가 돼야 되면 하나 빼주고 얘가 1.5, O2. 됐어요?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 지금 분자량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분자량을 가지고 계산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왜냐하면 THOD와 TOC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얘가 만약에 문제상에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메틸 알코올이 2g이 있다. 그럼 2g을 산화분해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냐? 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얘가 분자량이 얼마지? 12 더하기 3 더하기 16 더하기 1이니까 17에다 3 더하고 32. 그쵸? 얘가 32g이 있을 때 이 32g의 메틸 알코올을 이론적으로 산화분해하는데 1.5 곱하기 32g의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메틸 알코올이 2g 있으면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냐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메틸 알코올이 얼마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32라는 수치가 들어가면 계산식이 더 복잡해지니까 이게 지워버리면 돼요. 30이 지워지니까 별로 안 복잡해요 라고 하지만 메틸 알코올이 아니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메틸 알코올을 그냥 얼마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32g에 상당하는 간단한 수치로 쓰면 돼요. 1몰은 무슨 문자량? 그람 문자량. 그래서 얘를 1몰로 써주시면 얘가 1몰 있다고 가정했을 때 메틸 알코올 1몰에 상응하는 산소를 요구하는 양은 1.5 곱하기 32g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정리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론적으로
산화분해했을 때 소비하는 산소량에서 이 값이 THOD예요. THOD 값. 정확하게 했으면 THOD 같은 경우에는 1.5 곱하기 32g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1몰의 메틸알코올 당. 그쵸? 메틸알코올 1몰 있을 때 1.5 곱하기 32g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요 표현이거든요. 근데 문제상에서 THOD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TOC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TOC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 안에 탄소가 얼만큼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CH3OH이기 때문에 탄소가 얼마 있어요? 1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아까처럼 32g 있을 때 32g 안에 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양은 12g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같은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얘가 1몰일 때 얼마만큼의 탄소가 있냐? 12g의 탄소가 있다. 이 값이 TOC가 되는 거고 따라서 THOD와 TOC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THOD는 1.5 곱하기 32g 얘는 12g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2로 나누시면은 6분의 1.5 곱하기 9 얘 계산하시면 해서 값이 나오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 이게 수치가 얼마 나오더라? 나누기를 해야 되네. 6분의 16 곱하기 1.5 그래서 1.5 나누고 60하고 8에다 1.5 하면 얼마지? 12. 그럼 30분의 12. 제가 산수를 못해요. 3, 4, 12와 10, 4 나누기 10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4 나누기 10 하면 답이 있나요? 0.4? 아니, 4. 그래서 정답은 4네요.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어제 새벽에 비몽사몽 문제를 보다 보니까 화학식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저도 손으로 한다고는 해서 해왔는데 제일 문제가 저는 손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르 쓰다 보니까 계산기로 띡띡 답만 말해주면은 푸는 게 잘 안 느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손으로 풀고 여러분들도 손으로 푸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속도가 관건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푸시려면 뭐 나누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약분 하는 게 편해서 약분으로 계속 계산을 하는데 그리고 웬만하면은 공무원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게 1.5 곱하기 32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펼쳐서 썼을 때 지워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다 펼쳐서 쓰거든요.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계산을 하셔서 좀 연습을 하시고요. 8번 문제 볼게요. 8번. 산소 당량은 그 물질을 1g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을 말한다. 앞에 문제랑 동일한 문제예요. 그쵸? 앞에 문제랑 동일한 문제인데 다음 중 산소 당량이 뭐가 가장 크느냐. 그러니까 즉 뭐 말하냐면 동일한 양이 있을 때 어떤 이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산소의 양. 그러면 이 문제를 보려면 대략적으로 다 뭐 계산해야 되는지 아세요? 반응식은 다 만드셔야 돼요. 산화분해 반응식.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도당이라고 나왔으니까 포도당은 일명 글루코스라고 하잖아요. 포도당이라고 나오더라도 화학식이 나왔네. 첫 번째 C6H12O6. 그래서 많이 하셨으니까 얘는 6CO2 플러스 6H2 이게 바로 나오셔야 되고 첫 번째 됐나요? 두 번째는 암모니아성 질소예요. 암모니아성 질소의 질산화 반응식 아시죠?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중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있으면 나이트로소모너스나 나이트로박터에 의해서 얘가 질산화가 돼요. 질산화의 마지막 최종 생성물이 뭐예요? 질산성 질소니까. 맞죠? 그래서 질산성 질소로 질산화가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과 수소이온. 그래서 저한테 이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질소랑 수소랑 같이 있어서 질산화가 된 다음에 HNO3로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뭐 모르신다 그러면 질산성 질소, 그 다음에 물, 나머지는 수소이온으로 발생이 된다. 그리고 개수 맞춰보면은 여기 보시면 산소가 4개. 그래서 얘가 EO2. 세 번째로 뭐 있지? 아세트산 CH3COOH 라고 하면 산소와 반응해서 C는 CO2, H는
H2. 그래서 계산하면 ECO2네. 탄소가 2개니까. 그쵸? 탄소가 2개니까 ECO2, 수소는 4개니까 EH2. 그래서 산소수만 맞춰보면 얘가 EO2. 됐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메탄올 있네요. 메탄올 지웠는데. CH3OH 하면 산소랑 반응해서 C는 CO2, EH2.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가 4몰이니까 하나 빼고 1.5. 됐죠? 이렇게 했을 때 얘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게 위험해요. 6, 2, 2, 1.5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한 게 산소당량이 가장 큰 거 6O2라고 해서 1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동일한 산소의 양을 비교해야 되는데 각각의 분자량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실 때 이 반응식까지 써놓고 풀려고 했을 때 산소당량 풀려고 했을 때 반응식 갖고 6, 2, 2, 1.5만 보시고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180이고 얘는 암모니아성 질소이기 때문에 14이고 얘는 초산이니까 뭐 한 60이고 얘 32이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잘 보시면 풀이 과정이 원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얘 180g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180g을 이론적으로 산화분해 시키는데 6 곱하기 32g의 산소가 필요하더라.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성 질소는 14g이에요. 분자량. 뭐 수중에 암모니아가 이렇게 나오면 17이에요. 근데 수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다라고 명시가 되었을 때에는 14g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암모니아성 질소가 14g 있을 때 얘를 이론적으로 산화분해하는데 2 곱하기 32g이 필요하다. 비교만 하더라도 14일 때 당연히 2 곱하기 32면 얘가 더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얘가 18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같은 값이었을 때 그러면 14g이 아니라 1g이었으면 얘가 산소 얼만큼 필요할까? 얘도 1g이었으면 산소 얼만큼 필요할까? 얘를 비교해야지 산소당량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도 해볼게요. 나머지도 초산이 24. 제가 알기로 60. 그쵸? 60g일 때 2 곱하기 32g의 산소를 쓰면 1g일 때 얼마인가? 얘도 32g일 때 1.5 곱하기 32g을 쓰면 1g일 때 얼마인가 라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론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풀이 과정이 좀 긴데 여러분들은 빨리 앞에 있는 개수만 빨리 맞추고 수식 써서 비교만 해보시면 돼요. 그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x값을 계산한다고 하면 x는 여기 대각선으로 곱해주시고 얘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숫자 하나 남은 거. 그럼 x는 6 곱하기 32 나누기 180이 되는 것이고 x는 2 곱하기 32 나누기 14가 되는 것이고 얘는 2 곱하기 32 나누기 60이 되는 것이고 x는 1.5 곱하기 32 나누기 32가 되는 것이고 됐나요? 대충 봤을 때 가장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에 있는 수치를 동일하다고 봤을 때 얘가 만약에 2가 옆에 있으니까 2 곱하기 3으로 바꿨을 수 있잖아요. 2 곱하기 3 그쵸? 그러면 3은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준다고 했을 때 다시 공식 쓰면 2 곱하기 32 나누기 180 곱하기 3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여기 있는 거 대략적으로 2 곱하기 32, 2 곱하기 30 대략적으로 값이 맞다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했을 때 분모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값이 커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에요. 시간은 없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계산값은 집에 가셔가지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1.067 정도가 나오고 두 번째 암모니아성 질소가 4가 넘어요. 계산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다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 없이 계산하는 거라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하시려면 대충 눈대중으로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는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9번까지만 풀고 쉴게요. 페놀 94g과 글루코스 90g을 1m의 세제곱의 증류수에 녹여서 실험용 시료로 만들었다. 이 딱 보시고 바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94g/m의 삼승이에요. 그쵸? 1m의 삼승에 94g 들어가 있는 거고 글루코스는 1m의 삼승에 90g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단위가 g/m의 삼승이란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g/m의 삼승은 g을 미리그램으로 환산을 하고 미터의 삼승을 리터로 환산하면 g/m의 삼승이나 미리그램/리터나 단위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바로 오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제시된 조건에 지문에는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ppm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램 퍼 미터의 3승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단위환상 결과가 동일하다라는 건 보고 푸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페놀이라고 했으니까 C6H5OH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글루코스니까 다 각각 THOD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면 THOD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얘를 뭐 시켜야 된다 그랬죠? 산화분해 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럼 산화분해 시킬게요. 얘 산화분해 시켜서 6은 6CO2 플러스 3H2. 그러면 여기 15개가 있고 이 빼면 7O2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글루코스는 계속 했으니까 6O2, 6H2 플러스 6CO2 라고 했을 때 페놀 같은 경우에 분자량은 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라고 밑에 단 원자량은 탄소가 12이고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대충 답이 나오는데 얘 분자량 계산해보면 94 나와요. 94. 그래서 문제가 94로 나온 거예요. 문제 좀 빨리 푸시라고. 그래서 얘 분자량 구하는 것만 빨리 계산을 하시면 얘가 94g일 때 얼마만큼의 산소를 필요로 하냐면 7 곱하기 32g의 산소를 필요로 해요. 문제상에서 지금 94g 퍼 미터의 3승으로 나왔지만 이 값이 어쨌든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와 똑같으니까 얘일 때 얼마일까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값이겠죠. 그쵸? 이해 가세요? 그래서 페놀 같은 경우에 THOD는 7 곱하기 32g이에요. THOD는. 그럼 글루코스 갈게요. 얘가 180g일 때 6 곱하기 32g이다. 얘가 얼마일 때? 90일 때 얼마인가? 라고 했잖아요. 그럼 180일 때 6 곱하기 30이면 90이면 이거 반절이니까 3 곱하기 32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3 곱하기 32가 이론적으로 글루코스 90g을 90mg per 리터라는 ppm을 90ppm을 산화분해 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결론적으로 뭘 구하라 그랬지?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7 곱하기 이거 다 더해서 7 곱하기 32 더하기 3 곱하기 32가 되잖아요. 이것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7이랑 3은 더해주고 그럼 10이고 31 앞으로 빼주면 공식이 32로 묶어주고 7 더하기 3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계산해서 320이구나 이게 바로 나오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에요. 또 문제 풀어보시면 지금 7번, 8번, 9번이 동일하게 이론적 산소 요구량 내지는 총 유기탄소량 같은 이런 계산 문제들이거든요. 계산 문제 관건들은 이런 7번, 8번, 9번에 해당하는 계산 문제 관건은 먼저 첫 번째 반응식을 빨리 세우셔야 돼요. 반응식을 산화분해 반응식을 빨리 세워야지만 실수 안 하고 빨리 세워야지만 계산이 조금 빨리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를 대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분자량을 대입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를 대입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에 푸른 문제는 페놀의 양이 94ppm, 글루코스가 90mg이라고 양이 정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 양 때문에 비례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분자량을 대입하고 여기서 1몰이라고 대입하면 얘도 몰로 환산해서 대입을 해야지만 계산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아래 위에 단위들이 보통 같은 질량이다라고 하면 몰이 아니라 같은 개념의 어떤 질량 단위로 써야 된다라는 것만 주의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빨리 속도를 높여서 하도록 할게요.